안녕하세요. 청인스쿨의 강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술적 분석, 그 중에서 지표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차트의 패턴, 그리고 지지와 저항, 추세 등의 가격에 직접적으로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할 수 있는 모습, 차트의 직접적인 모양을 통해서 산출할 수 있는 모습들을 통해 다뤘다면은, 오늘은 그 가격 또는 거래량 등의 기초 데이터를 계산을 하거나 합성을 해내서 또 다른 지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지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다룰 지표는 이제 MACD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의 이니셜로 뉴욕의 분석가이자 펀드 매니저였던 제럴드 아펠이라는 사람이 만든 지표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가정은 체결되는 가격이란 체결되는 그 순간에 매수자와 매도자 간 합의가 되어 있는 가치이다 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가정이고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원리로는 일단 이동평균이라는 이 이동평균 값은 집단 합의에 의한 가치의 평균이다 라는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산출 방식은 통상적으로는 이제 12일의 이동평균 그리고 26일의 이동평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이동평균 값의 차이를 구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산출된 값의 9일 이동평균을 구해서 시그널선으로 사용합니다. 즉 12일 이동평균에서 26일 이동평균을 차감하여 그 값을 선으로 표시한 것을 이제 MACD 선이라고 하고요. 이 MACD 선들의 9일 이동평균을 시그널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단은 MACD 선과 시그널선의 교차, 즉 이제 시그널선이 있고 MACD가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반대로 시그널선이 있고 MACD가 하향 이탈해버리는 데드 크로스를 만들거나 하는 상황은 매수세와 매도세 사이에서 발생되는 힘의 균형을 표현하는 것으로, MACD 선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게 될 경우는 매수세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반대로 MACD 선이 시그널선을 하향 이탈하게 될 경우는 매도세가 더 우위를 보이고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이동평균선,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12일 이동평균과 26일 이동평균, 즉 장단기 이동평균선의 교차 방식보다 매매 신호와 속임수 신호의 횟수가 작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장단기 이동평균선의 교차의 다이렉트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장단기 이동평균선의 이격, 즉 차이의 값과 그 차이 값의 이동평균을 훨씬 더 완만하게 늘려놓은 모습으로 구하기 때문에 매매 신호나 속임수 신호의 발생 빈도수가 직접적인 이동평균선의 교차보단 적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를 응용해서 또 나와 있는 지표가 MACD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MACD 오실레이터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MACD 선과 시그널 선 사이의 이격도, 즉 벌어져 있는 거리를 막대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MACD에서 앞서서 이제 12일과 26일의 이동평균을 기준값으로 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HTS 상에서 설정을 변경함으로써 보다 더 짧은 이동평균을 사용하거나 보다 더 긴 이동평균을 사용하거나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설정의 차이는 내가 이 지표를 통해서 보다 짧은 시간의 사이클을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긴 시간의 사이클을 이용할 것이냐의 차이가 됩니다. 즉 주가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인다고 할 때 내가 이 사이클들을 이용하며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긴 사이클을 보고 매매를 할 것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기준 이동평균선을 길게 잡을 것이냐 또는 짧게 잡을 것이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에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MACD 오실레이터가, 즉 MACD 선과 시그널 선 사이의 이격도가 하락, 즉 시그널 선 있을 때 MACD가 그 밑으로 하향 이탈한 상태에서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 되겠죠. 이전 때보다 상승으로 전환할 때 매수한다. 또는 MACD 오실레이터가
다이버전스를 발생할 때 활용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이버전스에 대한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여드리는 차트는 삼성전자 차트로서 이제 밑에 표시되어 있는 이 두 선이 MACD 선입니다. 일단 설정 자체는 12일, 26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9일 이동평균 시그널선으로 해서 12, 26, 9라고 설정값이 정해져 있는 게 있고요. 이거를 매매에서 활용하게 되면 첫 번째 나왔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교차값이 발생되었을 때 매수를 진행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설정을 보다 짧게 또는 길게 바꿀 수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요번에 보여드리는 MACD 선은 아까 앞서서 설정되었던 12, 26, 9의 기본 설정이 아니라 6, 13, 5로 한 반 정도 더 짧게, 즉 이 파동을 더 짧게 이용할 수 있는 MACD 선으로 설정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매수 신호가 이렇게 아까보다 더 빈번하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 추세에서 잠깐 돌았을 때 거짓 신호가 발생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이 짧아지면 더 작은 파동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작은 사이클 사이에서는 큰 사이클은 작게, 그러니까 큰 사이클은 여기서 작게 발생되는 사이클들을 무시하고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매 신호도 적고 또 거짓 신호의 발생 확률도 적어지지만, 이 작은 사이클들을 다 이용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약간의 반등만으로도 신호가 뜰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신호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차트는 그 MACD 오실레이터, 즉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MACD 선과 그 시그널 선 사이의 이격도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지표입니다. 앞서서 이제 다이버전스가 발생되는 것은 요렇게 저점이 낮아졌을 때 주가는 더 하향을 그렸다 라고 하면 이때가 다이버전스가 발생해서 매수 시기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하향을 그리다가 상향으로 전환되었을 때가 또 매수 시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제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이격도가 벌어져서 음으로 하방으로 붙어 있어서 하방 압력이 큰 상태였다가 주가는 조금 더 빠졌지만 하방으로 들어가는 압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주가가 더 빠진 것이기 때문에 매도세의 매도 압력이 줄어든 상태다, 즉 바닥이 근접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다시 상향으로 돌았을 땐 이제 매도세의 매도 압력이 끝나면서 매수세가 다시 우위를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다 라고 보면서 매수 시기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다이버전스로는 주가는 더 고점을 그렸지만 MACD 오실레이터는 오히려 감소하는 상태가 되면은 이건 역시 다이버전스로서 이때는 주가가 약세 전환, 즉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가는 더 올라갔지만 매수세의 매수 압력은 더 감소하여 이제 고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나타난 MACD 오실레이터는 앞서 설정보다 더 짧은 설정, 즉 12일, 26일, 9일 이동평균이 아니라 6일, 13일, 5일 이동평균으로 오실레이터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보여드린 오실레이터보다는 보다 매매 발생 횟수가 많고 거짓 신호도 더 많이 잡힌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타이밍으로 하면은 역시나 이렇게 해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음에서 양으로 전환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주가가 요만큼의 빠지는 조정, 가벼운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서
매도식이다 라는 식으로 신호를 줌으로써 이 이후의 상승분에 대해서 취하지 못할 위험성을 발생시키면서 이 파동을 짧게 만들어낸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주기를 설정하는 것은 본인이 투자를 하실 때 나의 투자 시간 지평, 즉 나는 주간 단위 내지는 월간 단위 내지는 뭐 데이, 하루 단위 어떤 시간 지평을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설정을 맞춰서 적용을 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위에 있는 주황색 그래프들은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지표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상황이 모두 이제 다이버전스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주가는 올라갔지만 지표는 하락하는 경우, 이때는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반대로 주가는 저점을 낮췄지만 지표는 저점을 높이고 있는 경우, 이때는 바닥이 근접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반면에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 즉 같은 고점, 이중천장을 만들었지만 지표는 고점을 낮췄던 경우,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낮췄던 경우에는 역시나 약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표가 같은 수준에서 이중 바닥을 만드는데 지표들은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이것은 강세 다이버전스, 즉 이때가 바닥이 될 수 있다, 이때가 고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지표는 이제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인데요. 스토캐스틱은 조지 레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대중화가 된 지표입니다. 역시나 기본적으로 설정 깔려 있는 것은 이제 가격은 거래가 일어나는 순간 시장 참여자 집단에 합의한 가치를 반영한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고요. 이 지표는 종가를 주 데이터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종가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그 종가, 즉 매매에 있어서,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하루하루 단위의 손익과 자산 평가는 종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종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을 많이 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종가를 기준으로 특정 기간 동안 고가와 저가 사이의 주가 수준을 판단한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의 종가가 일정 기간 동안에 고점대에 위치하는지 저점대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하는 지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것은 두 개로 이제 빠른 스토캐스틱 그리고 느린 스토캐스틱,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빠른 스토캐스틱은 시장이 방향 전환할 때 예민하게 반응해서 유리하지만 속임수 신호가 빈번하게 발생된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고요. 느린 스토캐스틱의 경우는 속임수 발생 신호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만큼 둔감하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MACD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이 짧고 길고와 비슷한 형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은 빠른 스토캐스틱과 느린 스토캐스틱 차이를 이제 빠른 스토캐스틱에서 나오는 값에 이동평균을 조금 더 적용해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평활화를 시켜서 느린 스토캐스틱을 뽑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 자체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최근 거래 범위의 상단, 즉 고점대와 하단, 저점대 중 어느 부근 가까이에서 종가를 형성하는가,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상승장에서는 대체로 종가가 고점 부근에 형성되면서, 즉 종가를 높여가면서 상승하게 되고, 하락장에서는 반대로 저점 부근에서, 즉 종가를 낮춰가면서 마감하게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용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에 활용하는 방법은 주가가 신저점, 즉 새로운 저점을 만들었을 때 스토캐스틱이랑 다이버전스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이 상승하는 경우 매수를 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상위 시간 프레임상 상승 추세를 확인한 다음에 하위 시간 프레임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최근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위 시간 프레임 그리고 하위 시간 프레임이라는 용어는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할 때 뭐 주간 단위 또는 며칠간의 스윙, 이런 개념으로 투자를 집행할 때 일간 차트, 즉 일봉 차트를 중심으로 매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거보다 상위 시간 프레임인 주봉 차트, 즉 한 주 한 주 간의 가격 흐름으로서 큰 추세를 파악하고 그 추세상의 상승하는 모습, 즉 주봉 추세상의 상승하는 흐름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봉 간의 흐름이 나오는 것에서 바닥을, 그러니까 과매도, 즉 바닥을 찍고 턴하는 순간에 매수를 하겠다라는 논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차트는 역시나 삼성전자 차트로서 밑에 있는 지표가 스토캐스틱 지표이고요. 여기서도 주가가 바닥을 저점을 형성했지만 스토캐스틱은 올려주면서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 매수다 라고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 만들었지만 주가가 더 빠졌을 때 매수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스토캐스틱은 이제 빠른 스토캐스틱이고요. 다음에 보여드리는 스토캐스틱은 이제 느린 스토캐스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빠른 스토캐스틱은 과매도 구간과 과매수 구간의 지점을 건드리는 것들이 느린 스토캐스틱에 비해서 되게 빈번히 나온다라는 것을 비교해 보실 수 있고요. 활용 방법은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이제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봉 차트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 즉 이 시점에서 이렇게 쭉 이었을 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즉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은 것을 상위 시간 프레임으로 확인한 상태에서 일봉 차트로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가 탈출할 때, 과매도 구간에서 탈출할 때, 이럴 때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스토캐스틱의 활용 방법 중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과매수 구간과 과매도 구간이 있는 지표들은 이 추세를 파악하는 지표라기보다는 이제 일정 구간대에서 주가가 고점 영역이냐 저점 영역이냐, 즉 바닥과 꼭지가 어디쯤에 위치하느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인데요. 이 추세의 흐름이 상승 추세를 쭉 타고 가다 보면 과매도와 과매수, 즉 저점과 고점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매수 구간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과매도 구간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표들을 사용하실 때는 박스권 시장에서 가격이 움직일 때는 이런 지표만 사용을 해도, 즉 비추세 지표만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 시장이 추세를 그리고 있을 때는 추세를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같이 활용을 할 때 보다 더 효용성이 높아진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스토캐스틱은 역시나 느린 스토캐스틱 차트이고요. 앞서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기간 동안의 차트이지만 발생되는 과매수, 과매도 구간권의 횟수와 그 크기들을 살펴보시면 느린 스토캐스틱이 훨씬 더 좀 깔끔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라고 하실 수 있고, 그만큼 거짓 신호나 휩수, 속임수가 발생되는 빈도수가 적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RSI, 즉 상대 강도 지수라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이제 웰레스 윌더 주니어라는 사람이 개발한 지표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격은 거래가 일어나는 순간 시장 참여자 집단이 합의한 가치를 반영한다 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고요. 역시나 이 데이터 역시 종가를 주요 변수로 사용하는 지표이다 보니까 종가를 중심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통의 계좌 정산은 종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종가가 하루의 가격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표현할 때 이제 시가는 아마추어들의 가격이다, 그리고 종가는 프로들의 가격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만큼 기관, 외국인 등 큰 규모의 자금들은 시가보다는 종가를 중심으로 자신의 포지션 구축이나 계산에 들어간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특정 기간 동안을 기준으로 할 때 전일보다 종가가 상승한 날의 상승분 평균, 그리고 전일보다 종가가 하락한 날의 하락분 평균의 비율을 산출한 다음에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지표이고요. 상승할 때 상승폭이 얼마큼 됐는지 평균 비율,
하락할 때 하락폭이 얼마나 되는지의 평균 비율, 이 두 평균 상승률, 평균 하락률의 비율, 이것을 통해서 시장이 상승 후인지 하락 후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매매에 활용하는 방법은 주가가 저점, 신저점, 즉 새로운 저점을 계속 형성해서 내려갈 때 RSI와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후 RSI가 상승 시 매수한다. 그리고 RSI가 추세선을 형성할 경우 하락 추세선이 붕괴, 즉 상승 돌파해버릴 때 매수한다. 기준선 아래로 하향 이탈했다가 위로 상승 돌파할 때 매수한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나 또 삼성전자 차트에 RSI 지표를 집어넣은 것이고요. 다이버전스의 사례는 이런 식으로 주가는 하락했지만 지표는 저점을 높였을 때 바닥권이다 라고 보고 매수할 수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밑으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가 과매수로 넘어갈 때 매수할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RSI 선만 가지고 추세선을 그었을 때 우상향 돌파가 나올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짓 신호가 될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신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돌파가 나왔을 경우에도 매수를 할 수 있다.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안 되지만 만약에 매도를 칠 수 있다라고 할 경우는 상승 추세선을 걸다가 이런 식으로 하향 돌파가 일어날 때, 즉 이 시점은 공매도 또는 매도를 칠 수 있는 가격대다.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을 고민해 봐야 되는 위치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RSI까지 다뤄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지표들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총 마무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강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